전국 분석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은 휴일이고 모레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라고 하는 청문회들이 몰려 있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관심의 초점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통령이 처음에 양성평등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됐었고, 그리고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비리국과 관련된 게 불거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직무 연관성과 직결되느냐는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썼었던 여러 가지 공직 배제 기준에 하나씩 다 이렇게 그 관련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일종의 뭐 빅딜설 같은 경우도 실은 나왔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낙연 내정자를 총리 인준시켜주고 뭐 예를 들어서 김상조 내정자라든지 강경화 내정자 중에 한 사람을 낙마한다라고 하는 이런 빅딜설도 정치권에 있었었는데, 그거는 결코 이제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류는 참 어려운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낙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 것, 그 부분이 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전체적으로 뭐 사실은 뭐 이 김상조 후보자 경우도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 약간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정도는 뭐 그냥 임명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 같고, 다만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으로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해명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거짓말이 약간 이제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친척집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뭐 이화재단에서 관리하던 외국인 교사 뭐 숙소였고,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길 또 거쳐간 또 학생으로 추정되는, 입학생으로 추정되는 그 위장 전입자가 또 여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좀 이제 심각한 문제다. 약간 의도성을 가진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제 일단은 보는 거죠. 거짓말조차도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뭐 증여세 탈루도 지금 건수가 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수 아파트 하나만 있었는데 해운대 아파트에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름이 등재가 돼서 뭐 외교부 쪽에서는 이름만 공동명의를 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증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좀 염두에 뒀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문제 제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기류가 현재로서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김희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8 당시에 이제 군 법무관으로서 판결을 내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진보 진영, 그러니까 야권에서 사실은 문제 삼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5.18 관련 단체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젊은 임관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 장교로서 뭐 과연 재량의 여지가 있었겠는가? 약간의 이제 그런 그 정상 참작을 좀 해주는 쪽으로 지금 야권의 기류가 좀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이념 정체성 부분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는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 요인이 또 추가적으로 발견된 건 없기 때문에 김희수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인준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양상인데요. 자, 우선 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 그 기류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후보자가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청문위원들과 원내 지도부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그러면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렵다라고 판단할 것인가? 자, 그거 여쭤보기 전에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강경화 여수 아파트가 네, 아니라 거제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국민의당이 그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이번과 비슷한 그 태도를 보일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면제에서 먼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과 그리고 장관급의 인준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장관급들은 실은 표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느냐 채택되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상임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민의당도 당 대변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또 이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차원에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인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내정자 문제도 지금은 이렇게 처음도 김상조 내정자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거의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적용한 거는 불가능하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정도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반복성, 의도성, 심가성, 시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미리 이제 복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특히 이것은 조기 대선을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증에 있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인사수석이 강경화 내정자를 발표를 할 때는 위장 전입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명쾌하게 친척집에다가 옮겼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결국은 청와대의 기류는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청문회장으로 일단 들어가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김상조 내정자도 만약에 통과시키면은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 하나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큰 틀 속에서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의 사례가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정부에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하다라고 채택을 했는데 임명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그럼 이 경우에 그 협치라는 명분 대신에 그래도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기류는 일단은 뭐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읽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대로 이제 강행했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역시 이제 야당들하고의 이제 협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정도는 뭐 일단 포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 국민의당마저 나간다 한다면 이건 또 좀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뭐 인사청문회를 뭐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기더라도 그 다음 남는 문제는 지금 뭐 당장 지금 걸려 있는 지금 추경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법안들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쪽 기류는 일단은
강경화 후보자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류가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네. 이제 아마 진단할 수 여권이 국민의당을 뭐 설득이랄지 뭐 네네. 어쨌든 접촉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네. 어쨌든 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네. 스타성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것을 그냥 그 카드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는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그것이 전국 주도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일단은 이제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어저께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도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7월 3일 전당대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정부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저께 홍준표 전 후보가 귀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현 정부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면전을 지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선언한 것도 가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쉽게 표현해서 협치라는 그런 그 명분화 속에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반대를 하다가 선회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당 지지도도 호남에서 보면은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지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80%대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무려 90%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를 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낀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청문회 보고서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네. 결국은 김상조 내정자든 나머지 이제 슈퍼 수요일 날 다 이루어진 다음에 대통령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꼭 임명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해결하고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를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나름대로의 명분도 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해야지. 네.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로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정부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도 조짐이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조금씩 오늘 나오는 그 리얼미터 조사도 좀 대통령 지지도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지만이 향후 전국 운영에서 당장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 같은 경우가 통과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전국이 급냉락을 하게 된다면은 집권 초기서부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교수님한테. 아까 그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재수 후보자가 아니라 김희수 네.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통과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셨고 박사님은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이 변수라고 하셨는데 네네. 호남 민심은 특히 이제 5.18 문제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네. 김 교수님께서는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문제는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임기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이제 자녀 임기만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돼 있는 거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봤을 때 여러 소수 재판을 많이 했고 그런 틀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국민의당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장에 대한 그 인주는 신중은 하겠지만은 그동안 그거 이외에 네. 다른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은 소수의 약자라든지 아니면은 네. 나름대로 진보적 성향에 대한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은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른 거와 달리요 표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네. 하나 이제 그 숨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인사와 관련돼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분들이 실제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어떤 투표, 그건 당론 투표가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의 변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신호위자 리포트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 장관들 발표된 지가 꽤 됐고 이제 청문회가 곧 열리게 되는데 후속 인선이 내각 인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청와대 지금 그 속내는 어떤 것인지 언제쯤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박사님. 그러니까 워낙은 어제 그 장차관 후속 인선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쯤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뤄진 거죠.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뒷말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그게 결국 뭘까? 그러니까 이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일부에서 있고요. 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 인준 이 처리 과정 자체가 청와대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기 조절을 좀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관측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을 더 기하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도 약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 사드 관련한 문제와 관련한 지금 국방부 장관 인선이 조금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그 장관들 인선도 좀 늦어지는 그런 그 상황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닌가. 국방장관 인선이 왜 늦어진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인선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검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자꾸 나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군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민간 출신도 함께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검증 대상이 훨씬 또 다시 또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 문제하고 좀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국방부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에 과연 육군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쓸 것이냐. 네. 근데 지금 이제 해군 쪽에 그 관심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는 지금 국방부 내에 보이지 않는 사조직이 있는 게 아니냐. 전임 정부에서 물어보면 독사회란 말도 나오고 막 알짜회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독일 육군사관학교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독사회. 결국은 이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풀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실은 해군참모총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네네. 당시 육군 쪽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아주 굉장히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아직 정확하게 서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사실 안 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내각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네. 취임한 지가 한참 되는데요. 언제쯤까지는 대략 이 내각 구성이 마무리돼야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도 이제 지금 내정을 해서 지금 총리가 있는 입장이니까 조속히 해야 되는데 5대 배제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이게 또 인사를 했다가 또 5대 배제 기준이 나오면은 거기서 오는 혼란성 부분.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최소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와 관련된 거는 모든 것은 국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처리가 돼야지 바깥에서 기준을 얘기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 30%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장관을. 이 부분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굉장한 고민이 있는 이렇게 해서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 이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빨리 해야지만이 이 지금 국정이 얼마나 지금 위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국방부 포함해서 빨리 인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논의들 할 때마다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이 검증 기준인데 그래서 검증 기준 자체에서 걸려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뭐 되더라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취임을 하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참에 어떤 그 합의된 검증 기준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이것을 우리 사회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의 그 정도의 눈높이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 마지막으로 사견을 이 박사님 사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별 지금 뭐 5대 기준이 있지만 네. 그 5대 기준 위장 전입도 뭐 세부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뭐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 사실은 뭐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국회의장하고 지금 뭐 주례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야 원내대표들 주례 회동에서 오늘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일단 합의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기준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일단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국회 차원에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기준을 이제 만들 것 같고요. 네. 뭐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도 이제 새로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지금 뭐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인선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이미 사실은 한번 그 늦춰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지금 뒷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선이 늦춰질 때마다 뒷말은 더 많이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선가는 끊고 사실은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일종의 결단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에는 사실은 추가 그 장차관 인선 발표가 다 나와야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기 대선 치러지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걸 얘기를 한다면 현실적인 해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한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보고 가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직무와 직결된 왜냐하면 93년대 미국에도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여성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여성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을 했어요. 그게 발각되자마자 바로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무와 직접적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하고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빨리 이것이 지금 우리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경제 위기, 뭐 안보 위기, 민생 위기라는 거로 한다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대타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종훈 박사 두 분의 견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